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글교육입니다. 오늘은 독서에 대한 나눔 세 번째,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오디오북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읽는 것보다 이제 귀로 듣는다가 아니라 귀로 읽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무엇보다도 무언가 이렇게 성우들의 낭독을 통해서 좀 감성적인 터치를 받고 싶은 그런 욕구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워낙 눈을 많이 쓰고 눈의 피로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뭔가 좀 눈은 쉬게 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바로 요것이죠, 요것. 스마트폰입니다. 워낙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소비 성향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아이들 독서 지도를 하다 보면 아주 심각하게 산만하거나 읽어도 잘못 읽는 아이들, 난독, 오독 굉장히 요즘 흔하게 발견되는 증상들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아이들의 이제 책을 읽을 때 시선 처리가 글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가면서 읽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무슨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위아래로 휘젓듯이 띄엄띄엄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을 읽어도 아이는 읽었다고 하는데 읽은 게 아닌 셈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독서 습관이 생겨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이에요. 물론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새로운 문해력의 영역이 생성됐죠.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를 잘 활용하고 적절하게 이용해서 더 빨리 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고 적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 또한 근본적인 리터러시에서부터 오지 않았다가는 그것은 그냥 화면의 빛 자극에만 반응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결국은 무엇이냐? 다시 아이들의 바른 독서 습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독 훈련이죠. 좋은 독서 습관을 형성시켜주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잘못된 독서 습관을 교정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정독 훈련이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독. 저는 항상 정독을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아느냐.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자료가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 자료를 구글 같은 거 검색해서 빨리 찾아내고 조합하려면 속독이 중요하다. 이제는 정독의 시대가 아니라 속독의 시대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아이들의 시선 처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그재그로 엉망인 시대에서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 단위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속독이 뭡니까? 속독이란 글을 전체를 읽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사선으로 훑어 내려가면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들에 집중해서 그것을 유추하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하면서 이런 얘기까지도 제가 들었어요. 앞으로 수능 지문 봐라. 얼마나 벌써부터 길어지는데 그것은 결국 다 읽고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얘기다. 유추할 수 있는 추론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니 속독 훈련을 해야 된다. 굉장히 심각한 학습 장애를 낳을 수 있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속독의 기능 자체를 부인하는 거 아니고요. 속독은 무의미하다, 나쁜 거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단계에서는 속독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적어도 초, 중, 고 아이들 단계에서 속독이 그렇게까지 필요할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비유하자면 속독이란 저해상도 사진으로 어떤 산을 보는 거예요. 산이 뭔지 빨리 파악하는 거죠. 봉우리가 있네, 골짜기가 있네, 끝입니다. 정독은요, 그 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숲의 바람 소리를 듣고 새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 본 사람과 저해상도의 사진만 보고 빨리빨리 넘어간 사람과 어떻게 똑같이 산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독, 다독, 속독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정독입니다. 저희 학원에 굉장히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읽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한 1.5배는 느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페이지 주고 나서 자, 다 읽고 나서 얘기하자 하면 다른 애들 다 읽었어요 하면 그 친구 한 5분, 10분 기다려줬어야 돼요. 그게 미안해하고 민망했던지 하루는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선생님 좀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네가 이 글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에 어떤 표현과 단어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냐? 그건 아니래요. 네가 이 글을 읽는 과정에서 뭔가 발견하고 알아가려는 욕구가 부족한 거냐? 지적 욕구. 그것도 아니래요. 그럼 됐어.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또래 중에서 가장 잘 읽는 아이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잘 읽을 뿐 아니라 빨리 읽고요. 정확히 읽어요. 가장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바로 찾아내고요. 심지어는 디테일까지 기억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학생의 경우 어떻게 해서 정독으로 이런 독설계 향상까지 갔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학생은 질문하면서 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뒤 문맥을 따지고 생각이 안 나면 인과관계를 질문하기 위해서 앞의 내용을 들춰보면서 왜 이렇게 됐지? 왜 저렇게 됐지? 생각하면서 읽은 거예요. 정독을 하지 않았으면 생각하면서 읽기가 안 되거든요. 자, 정독은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독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좋은 훈련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죠. 생글의 최고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너무 겨우 그거예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저는 와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우, 그것은 낭독이에요. 낭독. 낭독은 최고의 비법입니다. 초등 저학년의 경우 제가 독서 습관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색연필을 가지고 책을 읽을 때 아이들이 그림책 읽어주면 막 그림 보고 상상하고 딴 데 보고 귀로만 들으려고 하거든요. 자, 이 색연필을 따라와야 돼. 저는 읽어주고 아이들의 눈은 모든 글자를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질문하기 시작해요. 선생님 이 단어 뭐였어요? 선생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자, 질문하며 읽죠. 아이들에게 낭독을 시키진 않아요. 아이들에게 낭독을 시키면 오히려 잘 읽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읽고 나서 무슨 내용인지 스스로가 까먹거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혹은 모르는 게 나와도 그냥 소리내서 잘 읽은 거니까 지나가 버립니다. 네, 반드시 제3자의 낭독이에요. 여기서 가장 좋은 낭독의 목소리는, 저도 한 목소리 합니다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소리는 태어나서부터 들었던 어머니 아버지 음성이에요. 아이가 어렸을 때 꼭 그래서 귀찮더라도 책을 낭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하루에 10분 15분 앉혀놓고 색연필 하나 들고 읽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아이가 질문하도록 두거나 아이가 말해보도록 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질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정독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1, 2학년 때 낭독을 해줬으니까 3, 4학년은 필요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낭독은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심지어는 중학생들에게도 낭독합니다. 네, 중학생 수업에서도 저는 책을 읽어줘요. 오늘도 한 5, 60페이지는 읽어준 것 같아요. 책을 읽어줬을 때 아이들의 몰입도나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잘 읽는 아이건 못 읽는 아이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낭독을 대부분 좋아합니다. 너희가 읽을래? 내가 읽어줄까? 하면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거의 다 그런 반응이에요. 아이들이 책과 친해지도록 도움을 주려다 보니까 연기력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다양한 목소리 변조가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목소리, 할아버지 목소리, 어린아이 목소리. 네, 어린아이 목소리 중에서 잘 안 되는 건데 물론 6살 오키의 목소리는 어렵습니다. 낭독이에요. 네, 부모님의 낭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정독 습관 어릴 때부터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글의 종류에 따라서 또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의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비문학, 문학 있죠. 아이들이 가장 성적과 공부와 직결되는 것은 주로 설명문, 논설문들일 텐데, 이런 부분을 잘해야 사실 국어 성적이 빨리빨리 좋아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해결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 어떤 설명문의 특징, 논설문의 특징을 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요렇게 읽어야 되구나, 요게 중요한 거구나, 포인트 잘 잡아낼 수 있습니다. 공부법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져서 그거는 제가 따로 별도의 시간에 각각 다루도록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이거예요. 결국은 요구되는 것은 두터운 문해력이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문학을 읽어야 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지금 소설 같은 거 읽을 시간이 어딨어 하면서 바로 이제 설명문, 논설문, 비문학에 초점을 많이 맞추시는데, 네, 물론 저희 학원에서 비문학도 많이 읽어요. 심지어는 이제 신문에서 나오는 사설, 논설문 가지고 많이 얘기 나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문학 작품들 반드시 읽어야 돼요. 여기서 문학 작품 할 때 뭐 판타지 소설이나 요런 쪽이 아니에요. 네, 한번 이제 무엇을 읽을 것인가의 부분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문학이 최고예요. 네,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수많은 내러티브가 섞여 있는 고전 문학. 고전을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다 말았던 부분이죠. 어떻게 부분이기 때문에. 네, 가장 첫 번째 고전을 접할 때 진입장벽이 있어요. 그것은 시공간의 거리감이죠. 네, 예를 들면 뭐 16세기의 책이다. 그걸 어떻게 지금 내가 읽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 필요한 것은 그 간격을 메워주는 그런 그 배경 지식 확보예요. 네, 작가가 누구고, 작가는 어떤 시대를 살았고, 무슨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은 이런 것인데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참 해줍니다. 예를 들면 저희 학원에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는다. 그러면 네, 이탈리아의 당시 상황이 어떠했고 왜 마키아벨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지를 설명을 다 해줘요. 그리고 수많은 인명 지명들을 한 번 정리해 준 다음에 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네, 그 간격이 메꿔졌기 때문에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죠. 더 오래된 작품일수록 뭐가 있냐면 네, 문체가 낯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쓰듯이 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요즘은 이제 원전을 현대식으로 번역한 작품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보는데 원전 그대로를 직역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원래 있었던 문장의 맛을 보는 것이니까. 이제 그렇다면 반드시 극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문체적인 네, 간극을 메꾸는 것이겠죠. 네, 요거는 아까 낭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배경 지식 설명해 준 다음에 처음 한 챕터, 두 챕터 같이 읽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어주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은 잠시 퍼스하고 무슨 뜻이었어? 라고 언급도 해주고 이 인물이 아까 내가 설명했는데 그게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잠시 멈춰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네. 어떤 경우는 초반에 진입장벽이 조금 높은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 동물농장 같은 거죠. 저희 학원에서 5, 6학년들 중심으로 동물농장 보는데, 네, 동물농장은 풍자소설이다 보니까, 어떤 구체적인 그 시대와 나라와 인물들과 매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누구야? 얘는 뭐였어? 이것을 처음 챕터에서 한참을 설명을 해줘요. 네. 그렇게 한두 챕터는 강독하듯이 해준 다음에 세 번째 챕터 넘어가면 이제는 아이들이 이제 따져가면서 기억하면서 읽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면 이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전 읽기는 네, 시대 역사 배경 메꿔주고 그 다음에 문체적 특징 극복해 주도록 하면서 네, 초반에 진입장벽이 있는 그 부분을 같이 넘어서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런 고전 지도는 집에서 부모님이 하시기엔 좀 어려울 거예요. 네, 저희 생글 교육에서도 이 고전 지도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과 매번 모여 스터디하고 공부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전 합니다만 모든 고전이 재밌는 건 아니에요. 네, 어떤 고전들은 정말 지루합니다. 아무리 진입장벽을 함께 극복하고 아이들과 재밌게 한두 챕터 시작해도 읽어가는 과정에서 네, 쉽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어떤 고전들을 읽으면서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르치는 저는 여러 번 읽으면서 재밌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죠. 저는 계속 같은 책을 읽고 수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재밌는 거예요. 아이들은 지루한데 저는 재밌어요. 왜 그럴까? 지루해하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재밌는 것일까? 이것은 알매 정도에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고전이 더 재밌어진 거예요. 이것은 역으로도 성립해요. 고전을 읽으면서 아는 게 많아지는 거죠. 지적 호기심을 왕성하게 키워줄 수 있는 책들 중에는 반드시 고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종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죠. 어디서는 이걸 슬기 인간이라고 번역하던데, 사피엔스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지식을 추구하고 알아가는, 알고자 하는 그 현재적인 특징을 가진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알을 추구하는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 시대의 변혁을 낳은 위대한 철학적 명제입니다. 데카르트는 이 문장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오직 이성만으로 증명해냈죠. 합리론의 시작입니다. 이 위대한 명제에 감히 일개 독서 논술 강사가 손을 댄다는 게 죄송스럽지만 저는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나는 잃는다, 고로 존재한다. 왜? 인간은 끊임없이 알을 추구하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알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세 번의 연작 독서 나눔을 마치기에 가장 적절한 질문이 아닐까요? 안다는 게 뭘까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공자 선생님의 말씀이죠. 암과 모름의 경계가 명확해지는 단계로 나아간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알의 주체가 돼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꺼내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오늘날 얘기로 하자면 이것은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제가 오늘 국제백신연구소 소장의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빨라야 내년 말쯤 돼야 비교적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빠른 거래요. 내년 말. 큰일 났습니다. 네, 이 거대한 학습 공백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점점 집에서 뒹굴뒹굴 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 결국은 무엇이 답입니까? 자기주도 학습이죠. 자기주도 학습은 옛날부터 나왔던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메타인지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내가 알의 주체가 돼서 암과 모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냐는 것이죠. 내가 안다는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냐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인과관계를 따지고 문맥을 따져서 읽는 꾸준한 훈련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독서가 이 시대를 이기는 가장 좋은 해법 정도가 아니라 유일한 해법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온 30분 독서 운동이에요. 하루 30분 온 식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시간을 정해서 각자 읽고 싶은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평생의 독서 습관이 남게 하자라는 것이었죠. 첫 영상을 올리고 대략 2달쯤 지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듣게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아이들 입장에서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네, 식구들이 같이 둘러앉아서 뭔가를 한다라는 사실. 각 방에 흩어져서 스마트폰에 머리 박고 있지 않고 정말 식구들이 뭔가 교감하는 느낌을 아이들이 받는 거죠. 네,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읽고 있는 책이 뭔지 엄마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엄마도 그 책 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감할 것이 많아졌어요. 네, 그런 피드백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하루 30분이 작은 시간인 줄 알았는데 한 달, 두 달 차곡차곡 채워넣고 보니까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큰 시간이었는 줄 몰랐어요. 그동안 읽은 책이 이만큼 쌓였어요. 이런 피드백도 있어요. 어떤 부모님은 그동안 퇴근해서 피곤해서 늘 아이들과 같이 시간 못 보냈는데 하루 30분 독서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안해졌다. 아이들에게 그동안 그러지 못했던 시간들이 좀 미안했다라는 부모님들도 있더라고요. 헤르만 헤세의 문장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날 읽기는 누구나 다 배우지만 얼마나 강력한 보물을 손에 넣었는지를 진정으로 깨닫는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헤르만 헤세 독서 기술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엄청난 보물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문명을 움직이는 힘을 아이들이 가지고 문명을 움직이는 주체가 되도록 하루 30분 독서운동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 독서에 대한 나눔 간략하게 마치고요. 이어지는 영상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좀 철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조금 꼰대스러운 시간이 될 거예요. 약간 반말로 갈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청소년 구독자들은 친구에게도 소개해주고 좀 생각하며 살자. 친구에게 좀 격려해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크고 중요하고 귀한지 그렇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리즈가 됐으면 좋겠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